가지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글 쓰는 거고 하나는 누구 앞에서 강의하는 겁니다. 진짜 싫어하고요. 그래서 강의를 부탁을 잘 받은 경우도 없지만 강의를 하려고 하면 많이 떨리고 해서 사실은 제가 어제 잠도 잘 못 잤네요. 그냥 너무나 긴장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국가형제회 선교 담당인 우리 요한 형제님께서 저하고 인연은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이제 성시문에 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선교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선교 담당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성심을 좀 소개해 달라 해서 그냥 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현재 성심물에 대한 소개를 약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성심문에 대한 간추린 역사를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찌어찌 하다가 저의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성심원에는 9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9년을 산다는 게 조금 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3년 전에는 성심원을 떠날 거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준비도 하고 심지어 직원들한테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광부장님이 오시고 그 전에 6년 동안은 제가 성심원을 담당했고요. 그때 아시지만 오상선 바울 신부님이나 아니면 김비안리 신부님께서 통합원장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통합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능력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수도자들은 능력하고 좀 상관없이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네, 들어주시면 됐습니다. 예, 산청성심원은 이 책에 이 책이 아닌데 책을 잘못 가져왔네. 와우. 예, 아니 괜찮습니다. 산청성심원은 1959년 6월 정확히 이야기하면 18일 날 이제 개원 기념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그 뒷페이지에 보면 페이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청성심원은 이제 한 개 옛날에 성심원 시설이 아니고요. 2개 또는 3개의 시설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심원 시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995년도 저희 이제 성심원이 정부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시설을 등록을 할 때 중증장애인 시설을 같이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시설인 성심인해원이라는 중증장애인 시설과 현재 성심원이라는 시설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확장하면 이게 원내 안에는 지역 복지를 하는 산청인해 노인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재가복지 사업도 저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시설을 한데 있기 때문에 제가 호칭상 산청성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산청성심원이라는 표현은 제가 조금 주장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3개 시설을 통합할 때 산청성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은 그냥 산청에 있는 성심원 이렇게 알고 계실 건데 그 성심원은 이제 저희가 생활시설인, 한센인 생활시설인 이름이 이제 성심원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시설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산청성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증장애인 시설이 이제 저희가 95년도 인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시설을 그러면 뜬금없이 왜 만들었냐? 예, 중증장애인 시설은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을 모시기 위한 곳이고요. 한센인의 그 특성상 예전에 약이 없을 때, 약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한센병에 걸리면
대부분이 중증 장애가 됩니다. 뭐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지체 장애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을 조금 더 안락하게 조금 더 좋은 시설에 모시기 위해서 중증 장애인 시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증 장애인 시설이든 아니면 일반 성심원이든 똑같은 우리 한센인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성심원에 계시던 우리 한센 어르신들은 계속 돌아가고 계시고, 지금 이제 장애인 시설은 일반 장애인들이 한 40분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한센 어르신들이 21분 계시지만 이제 성심인회원 중증장애인 시설은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 시설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센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저도 뭐 한센인에 대해서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는 솔직히 좀 몰랐습니다. 저도 시골에 자랐지만 그리고 나이가 그래 젊은 편도 아닌데 한센이라는 경우는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수도원에 들어오고부터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걸 알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는 뭐 한센인 하지만 한센병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전문적으로 한센병이 어떤 거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한센병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무지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 선입견들이 생겨서 한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혐오 대상이 되는 거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돼버린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서에도 한센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한 2번 정도 나오나요? 몇 번 나오나요?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오늘 대답 잘하면 선물 드리려고 선물 가져왔는데 이렇게 하면 좀 관심을 가질까요? 제가 기억할 때 그 성서에 왜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인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 데 있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분을 고쳐준 이런 부분이 기억납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천형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늘이 주신 형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 나오다시피 사실은 한센병은 사실은 이제 죄의 극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병에 걸리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건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라 인정받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치유하시고 사제의 부락을 가서 사제에게 보이고 내가 다 낫다는 것을 인정받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공동체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센병은 누구에게나 공포의 병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한센병은 좀 무식해서 그런데 인구의 95%는 한센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면역적으로든 체력적이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죠. 우리가 나병이라도 하고, 뭐 심지어 경상도에서만 그랬나? 문둥병 뭐 이렇게도 하고. 근데 한센병이라고 하는 건 한센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의사 이름입니다. 노르웨이 의사이시고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나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증명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병 이름에다가 본인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혹시 뭐 우리 병 중에 그렇게 사람 이름이 붙여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아는 게 있을까요? 네? 그래요? 나중에 꼭 찾아갔어요. 안 왔다니까. 이렇게 열심히. 현대 와서는 그런 식으로 병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은 사실은 전염병은 맞아요. 법정 전염병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법정 3종 전염병이라도 나온 데도 있고, 또 다르게 나온 데도 있고. 지금 우리 코로나가 몇 종으로 바뀌었습니까?
4종으로 바뀌었죠. 처음에 4종이 아니었죠. 2종 정도 됐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렇게 하듯이 이제 병을 규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센은 또 병으로, 질병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한센 생활시설을 주관하는 것도 사실은 질병관리청에서 합니다. 유일하게. 물론 뭐 복지부 안에 있지만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다루고 잠복기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데 한센병은 다행스럽게 유전은 되지 않습니다.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부모님이 한센이라고 해서 자녀가 한센으로 태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센병은 제가 볼 때 가난병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하면 잘 먹지를 못하고 잘 못 먹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쉽게 감염되고 우리가 뭐 독감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은 독감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독감도 노인분들이나 우리 애기들한테는 독감이 되게 위험한 병이 되듯이 한센병도 면역력이 강한 분들한테는 한센병이 전염이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한센병은 어떻게 보면 뭐 병으로도 잘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1년에 새로운 한센인이 발견되는 거는 10명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그리고 어떤 해에는 1명도 발견 안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국에서는 한센병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가끔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소수지만 한센병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센병은 일종의 가난병이고 부자가 되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한센인도 점점 숫자가 줄어서 지금 한 8,000명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안 본 것 중에 하나가 8,000명 전국에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숫자지만 8,000명이 어디서 살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디에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60에서 70%는 우리 이웃에 살고 계세요. 그분들이.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한센병은 약이 나오고부터는 한센병은 더 이상 뭐 병을 안 봐도 되는 병입니다. 약만 먹으면 완치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뭐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암에 걸려서 치료를 잘해서 완치가 됐어요. 그분한테 암 환자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한센병은 한번 걸리고 나면 사회가 낙인을 찍어요. 그냥 한센이라고 불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센병에 걸려도 요즘은 약이 좋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금방 100% 완치입니다. 재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센이라는 병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봐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웃에 60에서 70%는 이웃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내가 한센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심지어 제가 만나본 분은 어머니가 한센병에 걸렸었는데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자식들조차 당신이 한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걸렸고 지금은 다 나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아직도 이야기를 할 수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좀 더 많이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 성심원에 계시는 분들은 약이 없는 시대에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한센병에 걸리면 약이 없기 때문에 피부병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몸의 장애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눈썹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손발이 잘려나고 코가 없어지고 이런 외형적으로 이제 표시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보기에 안 이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리를 두게 되고 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현상들이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제 저희 성심원 같은 한센인 정착촌, 한센인 생활시설이 어떤 책에서는 4개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5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일 큰 곳은 이제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죠. 소록도 예전에 몇천 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줄어서 한 500명이라고 하던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소록도에 다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자유롭게 이제 내륙으로 많이 이동한 사실도 있고요. 소록도를 빼고 나면 이제 생활시설은 4개 또는 5개라고 하는데 공평하게 카톨릭이 2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시문이고 하나는 어딜까요? 경기도에 안양 나자로 마을이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남아있는 한센이 시설입니다. 거기도 한 20몇 분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좋게 개신교에서 2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동에 있는 성좌원이라고 하는데 한 100분 정도 계시고요. 시설로서는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에 가면 A양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한 군데가 대구에 가면 L학원인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책에서는 시설로 봤다가 어떤 책에서는 시설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시설로 보더라도 성심원 같은 그런 시설은 약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렇게 정착촌에 있는 분, 생활시설에 있는 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소록도를 빼면 한 200분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는.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줄었죠. 지금 이제 우리 성심원도 예전에 많을 때는 500분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근데 통계라는 게 좀 애매하죠. 500분이라 했을 때 순수하게 환자만 500분인가 아니면 가족까지 포함해서 500분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500분 이상이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한센이 아니든 있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는 성심원에는 2개의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센이 생활시설로 보는 성심원에 55분이 계십니다. 55분이 계시고, 성심원에 오는 21분의 우리 한센 어르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입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저는 한센인을 이제 더 이상 이제 한센을 부르고 싶지 않고 그냥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 우리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이제 연세 들시고 하면 이제 노인 시설을 조금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직도 이제 밖에 계시는 분들이 노인 시설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심원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성심원이 노인시설로서 지금은 다 갖춰져 있고, 거의 아무 수준으로 운영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신앙생활과 더불어, 여생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 쭉 이렇게 했는데요. 나머지들은 크게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심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디 자료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자료를 정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심원은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취지냐면 한국 가톨릭 교회가 시작을 할 때 한국 가톨릭 교회의 특징상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신자분들이 공부하시던 신자분들이 스스로 가톨릭이라는 걸 알게 되고 공부를 통해서 가톨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 요청을 하고 사제를 보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다음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해서 스스로 양성을 시키면서 가톨릭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거는 평신도가 시작한 교회죠. 성심원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은 당연히 작은 형제가 성심을 운영하고 있구나 또는 작은 형제가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 성심원의 시작은 저희 수도회가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나중에 꼭 찾아갔어요. 혹시 여기 실질적으로
산증 성심으로 시작하신 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힌트는 이탈리아 신부님이시고, 실제적으로 시작하신 분이, 네? 유입이신 분은 아니고요. 유입이신 분은 참고적으로 스페인 분입니다. 주 콘스탄시오 신부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성심원에 오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주 콘스탄시오 신부님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사제스품을 받고 중국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화가 되고 나서 중국 공산당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가톨릭 신앙의 가톨릭 성직자들, 수도자들과 성자들을 추방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추방이 이루어지면서 되게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여기 시작하신 콘스탄시오 신부님이고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떠나옵니다. 강제로. 그러다가 이제 떠나왔는데 중국에서 13년째 선교를 하고 계셨고, 그때만 해도 40살? 38인가 이게 되게 젊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의 꿈이 식질 않는 거예요. 중국에서 쫓겨났지만. 이러면서 이분들이 어디 가서는 일본에 가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한국의 선교가 가톨릭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도에가 이제 진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일본에 계셨던 콘스탄티노 신부님과 그 동료들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국의 작은 형제회 역사가 몇 년도 시작했습니까? 네, 1937년이라고 하신 분은 이거 하나 나중에 찾아가세요. 이거 올려놓을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덤입니다만 작은 제소 프란치스코회는 몇 년에 시작했을까요? 유감이 아니고 너무나 기묘하게 제소 프란치스코회도 1937년에 같이 시작했습니다. 혹시 1937년에 작은 형제가 이 땅에 발을 처음으로 디뎠을 때 어느 나라 분들이 오셨을 것 같습니까? 카나다. 예. 세 번째 주인공이니까 꼭 찾아가세요. 카나다에서 사실은 들어왔어요. 카나다에서 들어왔고, 그때 이제 세 분의 신부님들이 카나다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그분도 일본을 좀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에는 1937년에 들어왔고요. 그때 이제 제소 프란치스코에 유명하신 우리 장면 박사님 형제분들이 어떻게 같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왔답니다. 근데 카나다에서 오신 분들은 어디에 틀을 잡았냐 하면 대전에서 틀을 잡았습니다. 대전 어디 잡았을까요? 그러면 목동이라고 할 것 같은데 목동은 아닙니다. 목동은 아니고 지금 현재 대전 주교자 본당인 대흥동 그쪽에 틀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어린이집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고 피정집도 하고, 자, 그게 이제 우리 작은 형제 역사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한국 진출의 선교사분들입니다. 그러면 산증 성심원은 어느 분들이 들어왔냐 하면 카나다가 아닌 이탈리아에서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주신부님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언제 몇 년에 들어왔냐 하면 1955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1955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쪽 경남 지역은 교구가 부산 교구도 없었고 마산 교구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구는 어디 있을까요? 대구 교구입니다. 대구 교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대구 교구 주교님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셨습니다 했을 때 대구 교구가 파견을 어디다가 시켰냐 하면 네 번째로 드릴게요. 처음에 어디를 갔을 것 같습니까? 한국에 들어서 지명, 참고로 섬. 네? 예, 거제도 제일 먼저 하신 분. 네. 찾아가세요. 거제도에 이제 대구 교구에서 거제도 가서 사목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이탈리아 선교단들이 거제도에서 틀을 땄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거제도는 섬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좀 지역적으로 낙후돼 있죠. 그리고 이제 거제도는 뭐 아시다시피 전쟁 포로 수용소도 있었고, 환경도 안 좋았고, 그런데도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57년도에 대구교구에서 부산교구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구교구 관할에다가 부산교가 생기지 않습니까? 부산교가 생기니까 부산교구에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새로 합니다. 거제도 힘드시죠? 거제도 하지 마시고요. 진주를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주로 오게 됩니다. 진주로 왔을 때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진주에는 아마 본당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주에 제일 오래된 옥봉성당이죠. 옥봉성당이 있었고, 문산성당은 진주기는 하지만 밖이라서 문산성당이 더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신부님이 이제 옥봉성당의 주임으로 오게 됩니다. 주임으로 오고요. 동료들은 이제 여기 베이스 캠프를 진주에다가 딱 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진주 밑에 지방의 모든 선교 관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천, 남해, 뭐 그 다음에 저기 뭐 어디까요?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 남쪽으로 거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거제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선교단들은 처음에 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할 때 이분들이 다 신부님이시잖아요. 가장 중점적으로 준 사업이 사실은 복지 사업은 아니에요. 이분들의 사업은 영혼을 구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본당을 제대로 갖춰야죠. 예를 들어서 뭐 건물도 필요하면 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세도 시켜야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예. 그러면서 이제 1965년도에 가서는 진주 칠암동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진주 칠암동이 만들어질 때는 하나 이제 외국에서 돈을 이제 후원을 받아와서 선교자들의 우리 수도에 발판을 쌓기 위해서 크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까지도 계속 그런 사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아니겠죠. 어느 날 한센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제 한센님과 만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주에 그 당시만 해도 각 지자체에 한센인 마을 또는 한센인이 살던 곳들은 다 있었습니다. 대부분. 혹시 뭐 여러분들이 동네가 다 다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사시던 동네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진주에도 한 3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생원이라는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생원. 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카톨릭이 사실은 한센 사업에 그렇게 일찍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1900년대에 되고 나서 한국에 개신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수 애양원 같은 경우에 개신교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보다 역사가 더 빠릅니다. 안동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당시에 또 그게 역사적으로 또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시절이라서 자유당이 집권하는 시기였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승만 대통령이 또 개신교라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정치적인 거하고도 약간 이렇게 연결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생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구생원도 이제 개신교의 한 지류가 되는 거죠.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이제 이름이 상부상조회라는 단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구생원도 거기 하나 집으로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 이제 말이 생기고 나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신교니까 목사님이 있을 거고 또 장로님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안에서 이제 파벌이 형성되고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던 일부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미래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밥그릇 사업만 하고 뭐 자기들 돌보는 데 관심도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카톨릭 쪽으로 눈을 살짝 돌리게 됩니다. 카톨릭 쪽으로 눈을 돌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영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카톨릭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단지 이제 개신교가 싫고, 개신교 지금 구세군의 상태를 보니까 이거는 미래적으로 아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옥궁에 있던 이제 콘스탄틴 신부님 찾아가서, 이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궁에서는, 이규태라는 우리 요한 형제를 정교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을 파견해서 영세를, 교리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구세군 안에서. 구세군 안에서 이제 한 10명의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세군의 대부분은 개신교인데 한 10명 남짓이 카톨릭 교리를 하고 있어요. 이쁘겠습니까? 안 이쁘죠.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분들이.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분들이 영세를 받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받고 이분들이 이제 받고 그 과정이 한 3년 정도 걸리면서 계속 이제 받고도 박해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도 찾아가서 뭐 정교회장님한테도 우리 독립해야 되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의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도 이제 관심을 조금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살 곳을 그럼 알아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진주를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곳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새로운 이제 그 삶의 터전을 말할 때 세 가지를 딱 우선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뭘까요? 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되고요. 세 가지가 뭐냐면, 이왕 우리가 가는 데는 한센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센이 있으면 또 가서 또 이렇게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한센이 이제 말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 말이 있으면 이제 지자체부터 이렇게 뭐 도움이나 이런 거 받기도 쉽게 해서 나눠먹어야 되잖아. 근데 없는 데 가면 그냥 뭐 크든 작든 도움을 본인 이제 온전히 받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서 좀 살 수 있는 땅이었으면 좋겠다. 뭐 논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 밭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진주에서, 찾기 시작할 때 처음에 찾았던 곳이 원지라고 합니다. 원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진주와 이 산청의 사이, 산청 군에 있지만, 진주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을 찾아서 뭘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했는데요.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좀 보니까 계약을 한 사람이 한센인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찰을 부르고 해서 쫓아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계약금도 안 돌려준다고. 그 한센이는 그 당시에 그런 대접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아픔을 겪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조심해서 찾았겠죠. 그게 이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청은 그 당시에 한센인들이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거는 한센인 모여 사는 곳이 없었고,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 번째 조건도 맞고, 또 하나는 접근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리가 좋아서 그냥 차 타면 건너잖아요. 걸어서 건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쪽과 이쪽이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같지만 되게 심각한 격리입니다. 다리가 없었다는 것은 왕래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왕래가 힘든데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땅도 되게 저렴했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소외된 이런 곳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기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은 했지만 사실은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 국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부님을 찾아가고 신부님이 돕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저는 안 태어났지만, 카톨릭 성당에서 좀 그런 배급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 쪽으로 좀
좀 유리하게 했는데 아까 콘스탄티누 신부님은 특히 이탈리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기에 얼마 좋습니까? 가톨릭에다가 신부에다가 외국 사람에다가 정직해 보이죠. 이러니까 옥봉성당 신부님한테 힘을 팍 실어줍니다. 배급 물자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일부는 이제 당연히 배급을 해야 되는 거고 일부는 그냥 신부님한테 맡긴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물자들이 많이 왔답니다. 그 물자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저도 학교를 시골에서 다녀서 아주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 뭐 우리 옛날에 참 슬픈 말이지만 그런 비속어도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 신자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당에서 무료 급식소도 그 당시에 차린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 와서 먹었답니다. 그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도 이제 한선님한테도 와서 좀 밥도 먹고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구호 물자는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구호 물자 외 물자를 팔아서 그 돈을 이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데. 근데 이 땅을 이제 계약은 덜컹 해놓고 돈이 없어서 이 땅을 이제 되게 어렵게 샀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우리 그 이태규 요한 형제님이 정교회장분이 집을 잡히고 돈을 요즘 말로 사채를 끌어다가 일단 이 계약금을 주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돈을 이제 주신부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1958년입니다. 산청성심원이 1959년에 개원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58년 6월에 네 가족이 처음으로 여기를 틀을 잡고 들어옵니다. 그 네 가족은 뭐 땅도 알아보고 조금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네 가족이 들어오고 나니까 6월 달인데 6개월 만에 여기 30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9년이 되자 사람들은 점점 늘었겠죠. 근데 한선인의 특징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모든 분이 살기 힘들었겠지만 한선인들은 더 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떠도는 사람이 많고요. 갈 수 있는 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 정착촌에서 저쪽 정착하고 이렇게 가죠. 그리고 또 소문도 그들을 통해서 되게 빠릅니다. 성심분하고 그게 산청에 뭐가 생겼대. 근데 그게 좋대. 이러는 순간에 사람들은 보따리 살 것도 별로 없죠. 그냥 옵니다. 그냥 뭐 몰리고 오는 것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내가 오래 시작했다가 벌써 뭐 6개월도 안 되고 30명 되고 거의 되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스탄티누 신부님이 이건 안 된다 해서 조직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 회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초대 회장이 원장이 되신 분이 정기영 씨라고 이분은 이제 진주시 의회의 시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자유당의 의원이었고, 근데 이제 이분의 사모님이 가톨릭 신자였고, 그리고 이제 시의원이다 보니까 외적으로 지명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점잖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름을 걸어놓고 실제적인 일은 아까 이야기한 우리 그 이태규 그분 이총무라는 직함으로 그분들이 이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도 큰 일을 되게 많이 했죠. 왜냐하면 아까 성당에서 구물자를 팔고 할 때도 이분들이 나서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초대 회장으로 사실은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틀을 잡고 영세도 시키고 해서 1960년에는 다시 17명의 세례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은 이제 성심원이라고 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카톨릭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다가 1959년에 6월 18일이 개원 기념일입니다. 근데 6월 18일을 보니까 예수 성심 대축일 전날이었답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 그게 성심원이니까 그 이름을 성심을 따다가 성심원으로 그들이 정했고, 나중에 신부님이 이름 좋다 하면서 이제 승인을 해준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성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두 번째
시설 원장이 오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정시몬의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분이고, 이제 콘스탄티노 신부님이 이탈리아 요청을 좀 했어요, 광고에. 이게 판이 이렇게 자기하고 상관없이 예상과 달리 너무 빨리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여기를 조금 맡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콘스탄티노 신부님은 사목에 있어서 영혼 구원이 더 절실했던 분이죠. 그래서 본당 일만 해도 너무 많은 거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작은 형제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천분 성당도 짓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성당들은 아마 다 작은 형제가 지었을 겁니다. 이쪽 밑에 동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맡아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분이 이제 정시몬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지금 매점 앞에 가면 잔디밭에 옛날 비석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 잘 읽어보시면 그 비석의 주인공이 정시몬의 신부님의 비석입니다. 나중에 후대 이분들이 그 신부님을 기리면서 비석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1960년도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1960년 들어와서 1961년 3월에 성시몬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들어오면서 이분은 진짜 작은 형제로서 그냥 이 안에서 한센인들과 같이 생활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외국분이 한국 와서 선교 경험 있는 분들은 조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되게 힘든 건데 사실은 이분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환경에서 잔다는 거는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너무나 성격이 급하시고 아마 한국 사람하고 정서적으로 맞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너무 강하게 이제 사람들 계속 늘어나고 일은 해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자고 나면 집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픈 역사가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서 이분이 감금이 됩니다. 감금이 되고요. 2번 감금되다가 이분이 본인 스스로 출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마 나중에 미안하니까 비석을 세운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이분의 정신은 맞는데 한센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만큼 강하게 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확실한 어떤 당신 안에서 그런 어떤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점점 불어나서 성시몬은 막 이렇게 그냥 냅둬도 이렇게 커집니다. 커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정비가 됩니다. 성시몬의 특징은 수도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성당 짓는 게 되게 급했겠죠. 그래서 이 성당을 지금 모습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보다 작았고요. 성당을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급하게 한 게 뭐겠습니까? 주거도 있지만 병원입니다. 지금은 한센에 대한 차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50년대 전에 가서 한센인이 막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분이 병원 가면 치료가 가능했을까요? 힘들었겠죠. 본인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게 받게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은 계속 늘죠. 그리고 이분들이 한센인들은 그 당시에 한센인들은 모두 환자입니다. 지체장애부터 시작해서 지체장애 외에도 많은 것들이 이 병들을 가지고 있었죠. 몸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옆에 이제 병원도 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마을을 잡을 때는 다리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덜 괴롭혔어요. 물론 다리가 없는데도 1959년, 58년도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잡아 죽인다고 맨날 행패를 부리고 뒤산으로 도망갔다가 밤 되면 내려와서 밥 먹고 그 이튿날 또 뒤산으로 도망가고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이 오고부터는 2대 신부님이 오고부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막아주고 그런 것들이 마을에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 입장은 이거죠. 초기에 뿌리를 뽑아야 정착이 안 된다는 거가 한센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초기에 버텨내야 된다. 입장이 되게 좀 첨예하게 다른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왜? 아니, 집을 지으려면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도입된 배가 미군들이 쓰던 고무보트였답니다. 고무보트는 그 외국 사람이니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 얻어가지고 하나 띄우고요. 그런데 그걸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나무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만들어서 배를 해서 모든 것을 나무배에 다 실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9년 살면서 겨울이나 이렇게 보니까 물이 그렇게 안 많던데 옛날에는 물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 보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썼던 배가 철선, 쇠로 만든 배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다리가 완전히 하기 전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성심원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로타리 옆에 가면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기 성심원에 쓰던 마지막 배였습니다. 그 다리가 사실은 이제 어렵게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정부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뭐 다리를 만들어줄 여력은 안 됐고요. 이제 선교사분들이 유럽에다가 구원 요청을 해서 다리를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다리가 홍수를 만나가지고 다리가 유실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풍에 또 날아갔습니다. 현재 다리는 그래서 세 번째 다리입니다. 그 다리 위치도 달랐고요. 지금 다리는 이제 잘 보시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는 저는 모르겠는데 홍수가 돼서 다리가 잠기잖아요. 그러면 무너진대요. 근데 일부라도 안 잠기고 버티면 살아남는데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비 크게 왔을 때 양쪽 다리 다 잠겼어요. 근데 잠기는데 1시간, 물 빠지는데 1시간 됐어요. 여기는 사실 산청에 비가 와서 다리 잠기진 않아요. 비가 어디 와야 되냐 하면 지리산에 비가 와야 됩니다. 지리산 그 계곡이 불어가지고 막 턱부터 해가지고 막 저기서 막 치고 내려와야 얘가 잠기는 겁니다. 산청에 뭐 비 100mm, 200mm, 500mm 와도 안 잠깁니다. 지리산에 몇 미리가 오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번째 다리로 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여기 보니까 다 전부 다 연배가 많으신 것 같은데 한 6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살아온 이야기 책으로 쓰면 한 권을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성심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을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는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한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 유알루시오 신부님 스페인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한국 작은 형제의 선교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오신 그룹이고 나라입니다. 제일 먼저 왔던 데가 카나다, 이탈리아, 멕시코에서도 왔대요. 또 아폴로이나스는 네덜란드 분이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런 역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 데가 스페인이고요. 스페인 그룹은 이제 현재 한 5분이 계시고 우리 알루시오 신부님은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5년 지나고 여기로 처음으로 임시로 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 40년대 동안 80년도 오신 것 같아요. 1980년대. 그냥 임시로 왔는데 당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눌러 살아가지고 광구 순종의 명을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이동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40년 동안 여기 사셨고요. 당신 말로는 당신이 손수 염을 해준 사람만 해도 5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몇백 명이 돌아가셨다는데 그 숫자는 그런가 보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안 하시지만 여기에 성심은 역사로 계시고, 지금 이제 46년생이시니까 나이가 가늠이 되죠? 저는 요즘 나이 계산이 좀 헷갈립니다. 만으로 해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77이나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도 아직 열심히 여기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분을 옆에서 보면 가끔은 피하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사셨어. 이분의 또 특징은 가난을 직접 실천하시려고 샌프란시스코를 닮으려고 양말을 안 신고 다녀요. 한겨울에 눈이 왔을 때도 보면 양말을 안 신어요.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저는 따라하고 싶은데 괜히 또 따라하면 재밌는 다른 신부님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진주에 부임받아온 신부님이 당신도 양말 안 신고 살았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깨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난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 신고 다니니까 할머니들이 신부님한테 양말만 주더래요. 계속. 우리 신부님 가난 정신에 살기 위해서 양말도 없다 이러면서 계속 양말 줘가지고 그 신부님이 포기했대요. 양말 신었대요. 양말 신고 나서 정리가 됐대. 유 신부님한테는 어떤 선물을 많이 주나 봤더니만 샌들만 열심히 줘요. 사람들 1년 사실 샌들 신고 다니거든요. 그 샌들 선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역사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다 보니까 서두를 94년도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됐죠. 작년에 수도원에서 은경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은경축 했고요. 종신소원을 2001년도에 했으니까 23년이 됐죠. 근데 23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보니까 서울 계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처음 종신해서 이제 소임으로 간 곳이 용산에 있던 그 베들레헴의 집이라는 급식소에 있습니다. 처음 종신하고 그때는 젊었겠죠. 가서 주방장을 한 3년 했습니다. 주방장 3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년을 이제 중국 이제 서안에 가서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안에서 다시 돌아오니까 소임을 뭐 줬냐면 또 밥집을 줘가지고 제기동 프란치스 집에서 5년간 밥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심원에 와서 지금 9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게 사는 것 같아요. 시키는 게 밥 아니면은 한 선생님밖에 안 보내줘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저도 궁금하지만 근데 보니까 제가 한센이라고 살았던 게 어쨌든 15년째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한센이라고 사실은 서돈 들어오기 전에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서안에 말이 서안이고요. 서안에서 한 150km 저 동남쪽으로 가면 한센인의 마을의 위치의 특징은 뭐냐 하면 끝에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더 이상 갈 데 없는 데가 한센인 마을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도 아마 좀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 거고 물론 이제 틀을 일찍 잡았으면 좀 덜 하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 속에 있고요. 근데 놀랐던 거는 산 속에 있는데 담이 이렇게 되게 높게 뺑 둘러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생활시설 좋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담은 외부로부터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담이에요. 누가 한센이 마을에 감히 들어옵니까?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한테 한센이 마을에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소문도 흉흉한데, 그쵸? 그래서 저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왜 중국을 갔냐면, 저는 이제 그 종신하기 전에 운 좋게도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교환 실습을 해서 한 10개월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라는 분들을 좀 외국에서 만났어요. 필리핀이 다 환경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시골도 가고, 이제 물론 마닐라에도 살고 있는데, 거기서 만났던 우리 미국 선교사분들이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국을 아직 못 가봤지만, 미국은 제 머릿속에 되게 좀 잘 사는 나라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 좋은 안락한 곳을 벗어나서
이 필리핀에 와서 이 열악하게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나도 기회가 되면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이제 생각한 게 유기소원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종지소원 때 이제 우리 그때 당시 건구봉사자였던 우리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선교가 안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을 가야 되는데 중국 간 것도 사실은 제가 중국을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에 중국에 계시던 우리 선배 신부님이 계셔서 혼자 계신다 하길래 가서 밥이나 같이 먹어드리고 기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 마음에서 뭔지도 모르고 갔더니만 진짜 한선이 유학원이더라고요. 갔는데가 한국보다 연하겠습니다. 근데 더 놀란 거는 거기 양성 환자들이 많대요. 그 밥 먹다가 놀래가지고 양성이 어떻게 음성하고 같이 있지? 그러다가 어째 하다 보니까 제가 도와주려고 갔는데 6년간 살면서 3년 동안은 선배님은 한국으로 가고 저는 제가 남아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성심원에 오는 것도 광구에서는 제가 그래도 한선이라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보내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왔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 담당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어떤 말을 전해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 기도를 통해서도 아니면 인간적인 의지로 뭘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만나면 저 경험상 너무 강하게 부인은 안 했으면 좋겠다. 부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참 힘듭니다. 그죠? 하락하면은 막, 배울 때는 다 순명이라고 배워놓고는 선거철에 가서 뭐 평균 맡으라고 하면 막 무조건 저는 못해요. 막. 그때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 때는 이게 그 사람 뜻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런 믿음.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가 됐던, 삶이 됐던, 우리가 조금, 방향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삶의 방향을. 저는 살아가면서 사부님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부님도 역시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내려놓고, 그 당시에 필요했던 일들, 또 주위에서 원한다는 게 꼭 그 주위 사람은 아니죠. 아버지의 뜻일 수 있죠. 진정한 그런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을 저는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삶에 있어서 우리 선교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거창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내 주위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생각을 전하고 아버지의 삶을 전하는 게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분들은 거창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뭐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소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시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칩니다. 두서없는 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소불은 진짜 여기 둘 테니까 잘 찾아가세요. 잘 찾아가시고 그냥 이게 몇 개 생겨서 나눠주고 싶어서 하니까 혹시나 꼭 필요하신 분들 한 2개 정도 남을 겁니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